크로닉 페인은 그 현재의 정의는 힐링 프로세스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페인이고요. 주로 노시셉티브 시그널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프런트 액티비티와 스파이널 코드 센서타이제이션에 의해서 페인이 형성된다고 보고, 이것이 베이직한 사이언스에 있어서 이 페인을 다루는 데서 가장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4개월 전에 친구들한테 크로닉 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정리했던 크로닉 페인의 정의도 그 인저리 이후에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페인이면서 컨티뉴어스 또는 인터미턴트 페인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되도록 유발하는 크로닉 패솔로지 프로세스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힐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면서 새로 이런 크로닉 페인을 정의하자. 그래서 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닝 앤 브레인 플라스티시티가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거기에서 정의하는 거는 이 아픈 그 기억의 흔적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는 페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노시셉티브 퍼셉션이 좀 더 이모셔널 서퍼링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코티컬 액티비티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런 페리퍼럴한 그런 노시셉터나 스파이널 코드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 윗단계인 스프라스파이널 또는 코티컬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것이 크로닉 페인에 있어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페인은 장차 일어날 해를 피하도록 하는 그런 티칭 시그널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그런 처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매를 피하기 위한 그런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어떤 페인이 있게 되면 그 통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약을 먹을지 병원을 갈지 아니면 쉴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발하는 그런 모티베이션, 즉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관여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에 작용을 하게 되고, 이 모티베이션은 우리 몸에 있어서 브레인에 있어서 리워드 시스템, 즉 도파민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작용하는 그런 서킷을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행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명한 그런 메모리를 형성하는 그런 강력한 해피 자극을 일으키게 되고요. 통증이 있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무기력해진다든가 우울해진다든가 불안해진다든가 살기 싫다든가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상태가 보통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페인은 브레인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절이 되는데, 이런 코그니티브 스테이트에 따라서 페인의 퍼셉션에 영향을 미쳐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페이퍼럴 러브 인저리가 있는 원숭이에 있어서 이 뇌에서 센서리 모터를 지각하는 소마토토피에 있어서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 보여졌고, 팬텀 페인이 있을 경우에 코텍스 내에 그런 바디 파트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의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팬텀 페인이 있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없는 팔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의 그런 치료법으로서 미러 일루전을 통해서 환자의 환지가 적절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잘 기능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주얼 일루전을 심어줬을 때, 환지통을 경험하는 환자가 통증이 수년 동안 있었던 것이 사라지는, 이런 걸 통해서도 결국 페리퍼럴 팩터보다는 센트럴 그런 브레인이 페인의 만성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어떤 자극이 있을 경우에 그런 센서리 파이버 활성화되면서 노시셉티브 시그널 패스웨이가 형성이 되고, 그게 스피노셀라믹 트랙을 통해서 셀라무스, 그래서 센서리 코텍스까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즉 페인이 있을 때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페리에퀴덕탈 그레이에서부터 살라무스, 그 다음에 엔티리어 싱글레이트, 그 다음에 코텍스, 그 다음에 인슐라 쪽이 활성화되는데, 이모션이 있을 경우에는 바이레트럴 아미그달라나 미디얼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활성화가 되고, 메모리는 바이레트럴 히포캠퍼스나 포스티리어 퍼레탈 롭, 그리고 레터럴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활성화되고, 리워드와 관련돼서는 바이레터럴 누클레스 어쿰벤스와 하이포살라무스, 벤트럴 테그멘타 에어리어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별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서로 연결된다는 게 페인에 있어서는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그 패스웨이는 이 페리 에퀴덕탈 그레이를 통해서 그 살라무스를 통해서 스마트 센서로 코텍스로 연결되는 그런 스피노 셀라미 트랙을 경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스피노 파라 브레키오 아미고달라 트랙이라고 해서 이 파라브레키얼 누클레어스를 통해서 아미고달라 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걸 통해서 인슐라와 그 싱글레이트 콜텍스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미고달라는 결국 림빅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이런 노세시브 시그널은 결국 림빅 시스템, 그 다음에 시냅스를 통해서 코텍스 해당되는 프리프론탈 코텍스나 엔티리어 싱글레이트 코텍스 쪽으로 서로 서킷을 형성하게 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페인에 있어서 관여하는 것들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영장류의 뇌에 있어서 노시셉티브 뉴런의 개수는 100개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 강력한 그런 페인풀 스티뮬라이가 있을 때 이 뇌의 코텍스의 10% 정도가 활성화되는데, 그거는 굳이 숫자를 따진다면 8억에서 10억 개의 뉴런이 활성화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런 노시셉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각성을 유발하는 아미고달라와 모티베이션에 있어서 누클리오스 어쿰벤스, 그 다음에 메모리 담당 히포캠퍼스를 포함하는 림빅 시스템 뿐만 아니라 코텍스의 영역에 있어서 그 프리프론탈 코텍스까지 확장해서 하게 되고, 여기에 있어서의 그 페인에 대한 퍼셉션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슐라와 엔티리어 싱글레이트 코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 페인 퍼셉션을 했을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티리어 싱글레이트 코텍스, 살라무스, 인슐라 쪽이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좀 더 그 노세셉티브 인풋이 강력하거나 지속되게 되면 메조림빅 서킷을 관여하게 돼서 뉴클레스 어쿰벤스나 아미고달라,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러닝 앤 메모리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시냅틱 패스웨이를 통해서 미디얼, 레터럴, 프리프론탈 코텍스로 연결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노시셉티브 퍼셉션이 점차 이모셔널 서퍼링 스테이트로 코티카 액티비티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처음에 그런 소마틱한 페인의 성격은 점점 줄어들고 좀 더 어펙티브한 쪽으로 페인이 바뀌면서 만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코텍스에 있어서의 애너토미컬 펑셔널 오거나이제이션이 변화가 돼서 코티컬 리오거나이제이션이 유도되는데, 이건 뉴럴 플라스티시티라고 합니다. 이런 페인의 크로니피케이션, 즉 만성화에 있어서 어딕션과 상당히 그 신경 그런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런 메조림빅 프리프론탈 네트워크의 디스펑션은 어딕션의 홀마크입니다. 근데 이런 어딕션이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리워드 시스템에 해당되는 그 벤트럴 테그멘타 에어리어라든가 뉴클레스 어쿰벤스 쪽에 그런 플라스티서티가 나타나고,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디스펑션이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도파민 리셉터와 도파민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프리프론탈 코텍스에서 뉴클레스 어쿰벤스 쪽으로 글루타미너직 그런 엑시테이션 그 시그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크로닉 페인으로 전이되는 데 있어서 결국 메조림빅 그런 프리프론탈 서킷의 플라스티서티가 큰 역할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네오코텍스에 있어서 리오거니제이션이 초래되는 것이 크로닉 페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메조림빅 코티컬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노시셉티브 인풋이 그 소멸 패스웨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 감정적인 어펙티브 프로퍼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러닝 시그널이 강화됐을 경우에는 지속되면서 만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누가 더 잘 생기고 누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프레디스포징 팩터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이런 크로닉 페인은 그 어딕션과 유사하게 하나의 브레인 디지즈 스테이트로 봐야 된다는 거고,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와는 다르게 페리퍼럴 노시셉터에 의해서 이니시에이션 되면서 그 소멸 패스웨이는 거치지 않으면서 만성화된다는 거죠. 이 크로닉 페인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프레션, 슬립 디스오더, 이뮨 서프레션, 이팅 디스오더,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같은 많은 유의한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닉 페인을 새로 재정의를 해봤는데요. 만성 통증은 센소리, 어펙티브 앤 모티베이셔널, 그런 코그니션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인격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살아있는 인격체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형태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환자에 맞춰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고, 크로닉 페인은 소마토 센소리 쪽으로 해서 페리퍼럴 노시셉션과 페리퍼럴 센서타이제이션 관여되고, 어펙티브 그런 모티베이셔널에서는 피어, 앵자이티, 네거티브 어펙티비티, 디프레션을 초래할 수 있고, 코그니티브적인 측면에서는 리오거나이제이션을 일으켜서 그레이 매터 애트로피가 나타난다든가 화이트 매터 인테그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센트럴 센서타이제이션에 의해서 페리퍼럴 그런 서킷과의 비정상적인 시냅스에 의해서 상당히 페인에 대한 그 역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차 진행되고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페인 자체는 강력한 회피 조건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려고 하게 되면서 디스위스 하이퍼 센서티비티를 일으키고 결국 퍼스널리티 체인지와 동반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과 연관돼서 메조림비 프리프론탈 서킷의 뉴럴 플라스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크로닉 페인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 히포캠퍼스의 볼륨이 감소되고 메모리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아미고달라 하이퍼트로피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에로졸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크로닉 페인의 3대 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스위스 하이퍼센서티와 인플러메이션, 뉴럴 플라스티가 가장 큰 역할을 미치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인플러메이션이 이런 크로닉 페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로닉 페인에 있어서 페리퍼럴 노시셉터와 스파이널 코드 센서타이제이션은 PIMS의 프라이머리 타겟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어펙티브한 모티베이셔널 컴포넌트도 반드시 다뤄줘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전인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환자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그런 어펙티비티와 스트롱, 강력한 그런 동기부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크로닉 페인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고, 의사에게 옳은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파이브로마이알지아로 상당히 센트럴 센서타이제이션이 심한 환자에게 있어서 이 환자를 한 번에 치료하겠다 해서 핌스로 너무 강한 자극을 주게 되면 환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통증에 의한 그런 강력한 회피 반응으로 인해서 핌스를 회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통증이 반드시 질병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통증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즉 프로그레시브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CBT가 반드시 필요하고, 엑서사이즈와 어소시에이티브 러닝을 통해서 파지티브 그런 뉴럴 서킷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인플러메이션을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만성 통증을 다루는 의사는 환자의 특성에 있어서 어딕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증에 예민해지고 페인 프리 크레이빙이 강하며, 통증 감소에 따른 긍정적 감정은 무뎌지고 통증 악화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강화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호전도를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장애도 동반될 수 있고, 인격장애 통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고, 원장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발표 준비한 상당히 공감하게 됐습니다. 환자를 판단하지 말고 통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보다는 치유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크로닉 페인이 큐러티브 디지즈라서 의사의 실력으로 완치시킬 수 있다면 환자의 마음 얻을 필요 없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크로닉 페인은 큐러블 디지즈가 아니기 때문에 힐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따라서 환자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의사고, 환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아파도 계속 걷게 해야 되고,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예전의 미모를 회복할 수 있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실 동기부여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뇌의 문제입니다. 치료 과정 중에 통증을 인지하는 뇌 지도가 바뀔 수 있고, 치료 과정 중에 통증 부위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질병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님을 환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핌스는 행복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에 있어서의 절반 이상이 외향성과 관련된다라는 그런 인문학적인 고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뉴로티시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무뎌져 있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해지고 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외향적으로 해서 좋은 것을, 긍정적인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익스트라 버전에 있어서 외향성에 있어서 두 가지 서브 트레이트이 얼서티브니스와 엔수지애즘인데, 하나는 원팅,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해서 강한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도파미너지 패스웨이, 도파미너지 시스템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강력한 그런 이모셔널, 그 모티베이셔널 드라이브가 걸리고 리더십, 이니셔티브, 액티비티가 나타나게 되고, 엔스지애즘은 라이킹,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기쁨은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되게 중요한 게 사회적인 친밀감이라든가 그런 사교성,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 핌스는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올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성 통증의 해결사로서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치료가 되어야 하며 그만큼 확신을 줄 수 있고 그만큼의 책임감이 뒤따라지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 핌스는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해진 치료라는 걸 주지시켜주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통증이 줄어들고 정서적으로 편안하며 심폐지구력 및 체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라는 거,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로닉 페인에 있어서 인플러메이션이 상당히 크게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플러메이션 또 활성화되는 NR2B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너브셀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단백질이 결국은 그 이니셜 페인을 메모리로 새기는 데 있어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마이너한 페인도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는 데 있어 관여하면서 인플러메이션 크로닉 페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노시뎁스 패스웨이에 해당이 되는 페리페럴 러브나 도잘 루트 갱글리온, 도잘 루트,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뉴런이 있는데 쪽에 그 인플러머터리 그런 미디에이터에 의해서 노시셉티브 패스웨이가 센서타이제이션 되면서 크로닉 페인으로 진행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페리페럴 센서타이제이션과 뉴로제닉 인플러메이션이 크로닉 페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크로닉 페인을 다루는 한 장으로서 안티 인플러머터리 다이어트가 크로닉 페인을 다루는 데 있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인플러메이션 자체는 우리 몸에서 질병에 대한 디펜스를 관여하는 그런 내추럴 프로세스이지만, 크로닉 인플러메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뭐 크로닉 페인을 포함해서 핫 디지즈라든가 스트로크라든가 다이비티스나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런 안티 인플러머터리 다이어트를 통해서 크로닉 페인이 호전될 수 있고, 거기에는 엑서사이즈라든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안티 인플러머터리 다이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걸로는 그 십자가 채소라고 해서 크루시퍼러스 베지터블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돌스리 카비놀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안티캔서 이펙트와 안티 인플러머터리 이펙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채소로는 그 브로콜리라든가 콜리플라워라든가 아니면은 그 양배추라든가 케일이라든가 정경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거는 홀그레인이고요. 세 번째는 그 올리브유 같은 오메가3 그런 기름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이런 트라우마틱 브레인 디지즈나 이스케미아,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다음 파킨슨,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나 ALS 같은 이런 많은 신경계 질환에 있어서 뉴럴 인플러메이션과 엑스토 톡시서티가 그런 뉴로 디제너러티브 프로세스에서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점차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주제인데요. 베이거스 너브는 인플러메이션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07년에 카디아 스터디에서 슬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로 측정되는 베이거스 너브의 액티비티가 인플러머터리 사이토카인에 해당되는 인터루킨2나 6나 CRP 같은 그런 그 사이토카인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베이거스 너브를 스티뮬레이션 하는 게 인플러머터리 톤을 안티 인플러머터리 톤에 있어서의 주된 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 베이거스 너브의 디센딩 카디악 브랜치는 정상적인 카디악 펑션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잘 이용하게 되면 카디악 디스펑션이나 아스로스클레로시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겠다. 아스로스클레로시스는 지금 크로닉 인플러메이션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인플러메이션에 있어서 베이거스 너브의 중요성이 나와 있고, 이런 크로닉 인플러머터리 디스오더로서 IBD나 RA,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오베서티, 페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토나믹 디스펑션이 먼저 이 크로닉 인플러머터리 디스오더의 발생보다 선행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어서 로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가 관여한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이뮨 호메오스테오시스에 있어서 콜리너지 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콜리너지 톤이 증가될수록 안티 인플러머터리 그런 이펙트가 강화되고, 이런 일종의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고토미 같은 걸 했을 경우에는 콜리너지 톤이 떨어지면서 프로 인플러머터리 효과에 의해서 크로닉 인플러메이션이 유발되면서 많은 질병을 초래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베이거스 너브가 안티 인플러메이션에 작용하는 그런 패스웨이는 그게 뉴럴 이뮨 액시스라고 하는데, 세 가지 패스웨이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베이거스 너브가 이 프라이머리 베이걸 에이퍼런트의 프라이머리 터미널 뉴클리어스가 NTS라고 해서 뉴클리어스 트랙터스 솔리터리어스인데요. 이런 NTS를 통해서 이 코티코트로픽 리리싱 팩터를 분비하는 그런 페리벤트리쿨라 뉴클리어스 오브 하이퍼살라무스와 연결이 돼서 여기에서 결국 이 분비된 CRF가 결국 HPA 엑시스를 활성화시켜서 글루코코티코이드의 분비를 늘리고 이것이 페리퍼럴 인플러메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게 첫 번째 패스웨이에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 패스웨이는 콜리너직 엔티 인플러머토리 패스웨이라고 해서 CAP 또는 CAIP라고 하고요. 이거는 베이걸 에이퍼런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센트럴 오토노믹 네트워크를 통해서 베이걸 이퍼런트를 거치게 되는데 이 베이걸 이퍼런트가 결국은 그런 안티 인플러머토리 이펙트를 나타내는 그런 인플러머토리 리플렉스 아크를 형성한다라는 게 두 번째 패스웨이고, 세 번째는 베이걸 심파세틱 패스웨이라고 해서 베이걸 에이퍼런트 패스웨이가 결국 이제 이퍼런트를 통해서 이 실리악 갱글리온에서 그 심파세틱 그런 너브와 만나게 되고 그것이 스플래닉 너브를 통해서 심파세틱 엔티 인플러머토리 이펙트를 초래하는 그런 세 가지를 통해서 안티 인플러메이션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어떤 말초에 인플러머토리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증가되는 그런 인플러메이션이 있을 때 이 인플러메이션을 센싱을 하게 되면 그게 베이걸 에이퍼런트 트래픽을 통해서 센트럴 오토노믹 네트워크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브레인 스템의 아웃풋을 통해서 베이걸 에이퍼런트 트래픽을 거쳐서 페리퍼럴 안티 인플러메이션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 패스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엔티 인플러메이션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스플래닉 너브는 심퍼세틱 그런 너브인데요. 이 심퍼세틱 너브에 해당되는 스플래닉 너브에서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면 그러면 이 스플린의 화이트 펄프에 있는 T 림포사이트의 베타2 에드리노 리셉터가 활성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되면 마크로파지가 마크로파지의 세포막에 있는 알파 7 서브 유닛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이게 되면은 이니비토리 카파비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 NF 카파비와 이니비토리 카파비가 결합을 해서 이 뉴클리어스 내로 NF 카파비가 들어가지 못하게 블록을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자크2를 활성화시켜서 스테3가 포스포릴레이션 통해서 다이머로 형성이 되면 이게 뉴클리어스로 들어가서 NF 카파비와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 인플러메터리 패스웨이를 시작하는 그런 걸 아예 억제를 함으로써 안티 인플러머토리 이펙트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그래서 NF 카파비와 TNF 알파인데요. 이 NF 카파비는 인플러메이션에 있어서의 거의 커맨더에 해당되는 가장 윗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게 되면 가장 강력한 안티 인플러머토리 이펙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치료 영역에서 지금 쓰이고 있고요. 제일 오래된 거는 그런 리프랙토리 에필랩시라든가 디프레션에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점차 이것이 크로닉 인플러머토리 디스오더에 해당되는 sepsis나 롱 인저리,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다이비티스, 그다음에 피해의 영역에 있어서는 파이로마이제아나 마이그레인에 있어서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 베거스 너브는 그런 안티 인플러머토리 이펙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브레인 컷 엑시스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 베거스 너브를 자극을 했을 경우에 페인의 센트럴 페인 프로세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환자의 페인 스트레스홀드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비스럴 페인과 관련된 어펙티브 메모리를 조절하는 그런 걸 통해서 페인을 컨트롤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나와 있고, 페인에는 이모션이 상당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은 노에피네프린, 디프레션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된 뉴로 트랜스미터인데 이런 노에피네프린이라든가 세로토닌, 도파민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은 크로닉 페인을 매니지먼트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약물로서는 갈란타민이라고 해서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있어서 콜린 에스터레이스 블로커로서 사용하는 건데, 이것이 그 BBB를 통과해서 알파 7 서브 유닛 니코틴의 아세티콜 리셉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센트럴 콜리너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베이거너스 이프런트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안티 인플러메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염증 영역에서는 쓰이진 않고 있고 가능성만 나타내고 있고요. 컴플리멘터리 메디슨에 있어서는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에 있어서 그런 아쿠펑처라든가 체면 치료, 그다음에 요가나 메디테이션 같은 게 베이거스 너브 톤을 증가시키면서 좀 효과의 일부를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지컬 엑서사이즈 자체도 결국은 이런 그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캔서와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캔서 또는 그런 캔서를 치료하는 그런 케모세라피나 레디오세라피 자체는 강력한 인플라메이션을 초래하게 되고, 이런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게 되면 심통 클러스터라고 해서 퍼티그, 페인, 디프레션, 앵자이어티, 인솜니아,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같은 그런 심톰군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것들이 발현이 클수록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떨어지고 환자 예운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6가지의 것들은 공통된 그런 에티올로지 피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심톰에 대한 그 공통적인 원인으로서 3가지를 보통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다한 인플러메이션이고, 두 번째는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의 오버액티비티, 세 번째는 옥시더티브 스트레스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3가지 메커니즘은 결국 특히 인플러메이션은 튜머의 형성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이런 캔서에 있어 치료에 수반되는 인플러메이션은 그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결국 DNA 데미지와 코그니티브 데미지를 초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베이거스 너브가 이런 치료 영역에 있어서 그 캔서에 있어서 상당히 프로텍티브 이펙트를 나타낸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점차 보고되고 있는데요. 베이거스 너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3가지 메커니즘에 다 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톰이 있을 때는 이 캔서의 예후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베이거스 너브는 브레인에 있어서 튜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뉴로엔도크라인 이뮨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안티캔서 그런 이펙트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베이거스 너브의 액티비티가 크게 되면 튜머 버든은 줄어들고 서바이벌 타임은 길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넌스몰셀 런 캔서나 프로스테이트 캔서, 판크레아틱 캔서, 콜론 캔서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로어 파라심파세틱 액티비티는 브레스트 캔서 생존자에 있어서는 퍼티그를 좀 더 크게 느끼게 되는 데서도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그 브레스트 캔서에 있어서 치료에 대한 그런 어디히어런스에 있어서도 베이걸 액티비티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은 특히 이제 약물적으로는 세마피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그런 그 쥐에 있어서 브레스트 카시노마의 전이를 줄여준다라는 것도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이 캔서 치료에 있어서 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베이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치료와 관련된 인플러메이션이라든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이드 이펙트를 줄여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를 강화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전에 인플러메이션이 심하게 되면은 런캔서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의 그런 치료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 전에 인플라마토리 톤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은 좀 더 효과를 강화시키지 않을까. 베이걸 그 이퍼런트 누클리어스인데, 그쪽에서 나오는 크레니얼 파트와 만나서 저글라 포레머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베이거스 너브와 합쳐지는 그런 크레니얼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져서 그 SCM과 트라페지우스로 내려가는 스파이널 액세서리 너브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그 스파이널 그 액세서리 너브가 결국은 위쪽에 있는 그런 크레니얼 파트를 통해서 베이거스 너브와 손을 잡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그 스파이널 액세서리 너브를 자극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베이거스 너브를 활성화시켜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너브의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숄더 페인이 동반되게 되고, 그리고 그 숄더의 두릅이 나타나서 이 레터럴 윙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은 숄더 모션, 레인지 오브 모션에 영향을 미쳐서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처럼 상당히 ROM의 제한이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베이거스 너브를 그러면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핌스와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스파이널 액세서리 너브가 베거스 너브와의 커넥션을 통해서 즉 크레니얼 액세서리 너브를 통해서 베거스 너브 커넥션을 해서 이 간접적으로 스파이널 액세서리 너브의 자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베거스 너브를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넌 인베이시브한 테크닉으로 해서 이런 그 심바 콩카라고 해서 익스터널 이어에 있는 심바 콩카 쪽에다가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줘 가지고 베거스 너브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 심바 콩카라고 하는 게 그 베거스 너브의 그런 오리큘라 브랜치가 이노베이션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자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베거스 너브 활성화, 그러니까 관여하는 페링스나 라링스나 소프트 팔레이트에 있는 머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비서럴 매니플레이션을 통해서 실리악 갱글리온이나 스플레인 너브 쪽을 이렇게 자극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쪽 실리악 갱글리온과 관련되어 있는 T5에서 T9 정도에 있는 심파세틱 너브를 스티뮬레이션 하는 것을 통해서도 베거스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